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보람의 아나운서 안희정입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나오신 이분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쁜 일정을 거뜬히 소화하고 계신 현역 연기자이시죠. 국민할아버지 이순재 선생님 이 자리에 또 모셨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자꾸 국민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데 좀 서운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국민절 너무 쉽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필생의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아니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전 내일 모레 80인데요. 네. 그럼. 손주 보셨죠? 외손주, 네. 외손녀 둘이 네. 있습니다. 네. 친손은 없어요. 예. 남매를 두셨나 보죠? 남매. 네. 예. 그동안 진지한 사극이나 코믹한 시트콤에 과장된 배역까지 어색한 역할이 하나도 없이 정말 끊임없이 변신해 오셨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 열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근데 사실 배우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조건과 특성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미지를 굳힐 수가 있는데 사실 배우라는 역할은 다양한 역할을 해보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역도 했다, 악역도 했다, 사극도 했다, 현대문학도 했다, 비극도 했다, 희극도 했다. 이게 사실 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네. 똑같은 역할,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반복하면 이건 지루해서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기가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마니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 유형화되기 시작을. 거기서 탈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왕왕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잘하는 배우들인데 어느 한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한 이미지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라는 가급적이면 자꾸 변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또 그것이 재미고. 그래서 이제 왕왕 우리가 한 작품에서 굳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배우들은 평생을 이어가려고 그 이미지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결국 그걸로 끝난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에도 우리 후배들 가운데도 어느 드라마 하나 떴는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대중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해 나는 제 본명을 얘기하니까 배역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한때 얘기다. 네. 그냥 불러가지고 그건 그 작품으로 끝나는 거지. 너는 네 이름 가지고 수많은 역할을 해야 돼. 그 인물로 가면 그 인물은 없으면 어떡할 거냐. 결국은 중간에 다 도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배우라는 건 그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자꾸 찾아서 돌아가면서 허물어서 자기 변신이 가능해지고 연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은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 92년도 대히트한 대발의 아버지인데 그게 대발의 아버지를 재현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못하는 거 거기 굳어버리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보시는 입장에서야 별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미묘한 변화라도 가져오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후배 연기자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거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러워서 하는 얘기죠. 특별히 내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연기 본만한 건 아니고 저 영감이 늙을 때가 좀 늙어서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늙을 때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글쎄요, 내 나름대로는 스스로 판단하기는 현장에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렇게 불편한 존재는 아닙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네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동등하게 이러는 거지. 내가 연장자고 나이 먹고 경력이 높다고 해서 그네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거나 이런 건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교적 저와 같이 이러면 연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또 그것이 제 입장이고. 네. 예. 왜냐하면 이건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전체 작업이기 때문에 저 밑에나 우리 신인이나 저나 동격입니다. 예, 나 때문에 저는 피를 본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연기상에 어떤 불편을 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가급적 이제 그네들을 끌어올리고 격려해줘가면서 같이 들어가요. 네. 또 재밌어요. 네. 그래야 이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저하고 자꾸 소통을 하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젊어지고.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수많은 연기자들을 만나서 호흡을 맞춰 오셨는데요.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연기자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이 먹은 여배우들은 다 잘 맞습니다. 강부자 씨, 고여운계 씨 다 해봤으니까 우리 김혜자 씨. 또 그거 좀 내려오면서도 우리 하이킥 때도 남은 시원하고 처음 같이 해본 거예요.
또 대발이 또 혜자씨하고 나하고 같이 해보는 그러나 뭐 다 노력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거 한 두 번 도작품 이제 넘어가면 그다음에 호흡이 맞고 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 요즘 경영을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행위가 잘 눈에 안 띄는데 우리는 들어가기 직전 과정도 평생을 배워두지만 대사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교류를 해보고 대사 교환을 해보고 거기서 상대방의 연기 패턴을 보고 연기 호흡을 보고 거기서 호흡을 맞추는 네. 이건 우리가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대본을 봅니다. 네. 그리고 소리내서 대사 연습을 해보고 왜냐하면 연극 같으면 보통 연습을 한 달 반, 두 달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구출수네. 이거는 아무리 외고 왔어도 찰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외가지고 와서 오늘 방송하니까 하다 보면 그게 부족한 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다 보면 감정이 다 안 실어.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자꾸 맞추면서 그걸 보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외긴 잘 외요. 전부 다 머리도 좋으니까. 그런데 서로 교감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면 직거하고 끝나고 직거하고 끝나고 상하고는 교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내용상은 교감 있는 것 같아도 전혀 그런 교감이 없어요. 표정에서도 그렇고 언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데 옛날에는 무슨 우리가 모임을 무슨 매니저가 어디 있고 무슨 코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스스로 분장하고 하니까 항상 몰려있게 되니까 그런 교감이 있는데 지금 뭐 차 타고 와서 멋있게 내려가지고 와서 녹화 직전에 와가지고 분장 딱 코디가 다 해주고 옷 주소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대사는 왜 이렇게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교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예. 이제 연습이 시간이 충분하고 그러면 현장 연출해서 그런 교감을 다질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하겠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대본 보고 대사 외기가 바쁘니까 네. 그런 작업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선생님 연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은 실제 생활과 이렇게 좀 혼돈이 생기실 때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내 생활인지 아니면 연기 속의 내 역할인지 혼돈이 되실 경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물론 이제 그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런 구분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분장이라는 뜻은 화장이 아니라 화장은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게 화장이고 분장이라는 건 도랑을 발리면서 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대영화 감독하고 저거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찍다가. 영화는 뭐 한국에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고 저건 첫 작품을 같이 해보는데 그게 70년대 중반인가 60년대 후반인가 그럴 겁니다. 홍랑자르는 나병물이에요. 그래서 뭐 귀신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상대역이 문희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크랑크에 넣은 날 저는 다른 영화 찍다 그때만 해도 영화를 하루에 2편, 3편 찍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 밥을 못 먹으니까. 예. 수입이 적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감독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마침 그 분장 의상들이다. 왔으니까 분장 좀 해보고 의상 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분장 의상 문희 씨하고 소나무 밑에 이러고 이제 러브홈으로 이제 사진 몇 장 찍어 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서 아침에 도착했더니 감독이 와 계시더라고요. 나 혼자 먼저 도착을 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카메라 다 쏘게 되지만 그때는 전부 찍어서 인화를 해서 저 앨범에 붙입니다. 그거 네. 보고 연결을 따지는 거예요. 이 양반 사진을 쓰고 보더니 이렇게 놓치면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 감독이 자기가 추천해서 한 캐스팅과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된 캐스팅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니까 예. 테스트를 자꾸 해봐요. 막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은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선배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는 않았을 텐데 뭐 그걸 내가 내세울 입장도 아니고 뭐 몰랐던 뭐냐 이게. 그 양반이 뭐 조그만 게 하나 오니까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감독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말이에요. 개성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개성이 나올 입장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정사진 의상하고 분장 사진 찍은 거지 연기 사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감독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 역할의 개성을 창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쓱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아무개 같은 무슨 고집스럽고 무슨 반항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태생 아닙니까? 내가 그랬다. 네. 본인의 기본적인 캐릭터가 작품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의 개성이라는 건 연기자 만날 백지 상태에서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 거기서 필요할 때 색깔이 입혀지면서 역할의 개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에 빨간색 바탕에 개성 창조해. 노란색이 노란색. 그건 자기가 3분의 1 내지 2가 가미가 되는 개성이다. 그건 네. 역할의 개성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스타일스킹 메소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규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어요.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작품은. 그래서 1시간 전에 돌아와요. 약속 시간에. 그래서 조감도 보고 컨티뉴티를 좀 보자. 그때 이제 영화 감독 다 컨티뉴티를 보면 이 양반이 악필이에요. 잘 모른다. 네. 대본하고 맞춰보면 알아. 수정된 것도 알아. 해가지고 나 대본을 다 외버린 거예요. 아하하.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양반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우리 김기영 감독님 얘기. 예. 나중에 현해탄하고 그래서 네. 현해탄하고 있다 때 감독님 그런 건 좀 나 같은 사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농담을 해야 알았어야지. 그러대. 그런 거는 현상 보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도 맞으면서 많이 지망을 했을 겁니다. 그건 명작 중에 명작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국 영화에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배우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작이 아무리 떴고 그걸로 아무리 위명이 나는데 그건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창조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개로 떴으니까 뭐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중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마음 자세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력이 뒤따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후배 연기자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무척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들이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가장 먼저 소위 말해서 어떤 인간이 형이 되느냐. 이게 사실 교육과정에 대단히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네. 우리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직종은 과거에 웬만한 양가에서 따로 안 줬어요. 왜냐. 그 당시에도 우리 직종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불안한 직종이다. 그다음에 생활에 절제가 없는 직종이다. 이 생활에 절제가 없다면 바람직이라는 얘기예요. 또 대부분 보면 조광지 쳐드리고 사는 사람이 별 사람 없더라고요. 그건 물론 이제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악당하신 분들 지방으로 돌고 네.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네. 품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또 외롭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데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중매를 들어왔다가 그 파기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종도 마찬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인격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성을 기본적으로 다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전 다행히 고등학교 과정이 상당히 좋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서울중학 같은 경우는 철저한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예전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저는 교육의 과정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무슨 뭐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최고 수준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적입니다.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세가 있어요. 이 사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적 수양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왜? 너희는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 교육 과정에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만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심성부터 인격성부터 갖춰야 된다. 이건 뭐 간디도 한 얘기예요. 네. 간디도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은 교육은 이건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 하나의 그 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혼선과 또 혼란이 있고 또 상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초등학교 중등 과정은 인격체 구성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네. 기능교육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셨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불행하게도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60년대 한참 이제 이 연극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는 활동을 보고 이제 영화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봤던 대학 때 그 입장을 봐서 영화에 먼저 어프로치를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키도 적지 뭐 그렇게 뛰쳐나니까 영화가 봤자 외적 이미지가 좀 뽑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봤던 그 한국 영화의 그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던 외화의 안목으로서는 좀
부족했고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용돈을 얻으려고 텔레비에 왔던 거고 텔레비에서 우리 하는 걸 보고 이제 영화에서 조연도를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서 이제 여러 작품을 영화에서 했는데 원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영화예요. 네. 왜? 너무 좋은 영화, 너무 좋은 연기를 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디테일한 심층적인, 심리적인 그런 연기 표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영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은 반대가 됐어요. 그래도 한 100여 작품을 했습니다. 그동안 했는데 그 당시엔 한 작품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통 10작품을 동시에 예약을 해서 하루 어떤 날은 4작품을 하루 찍은 적이 있습니다. 4등분 해가지고. 네. 우리 신선 씨 같은 경우는 거의 30작품이 동시에 예약이에요. 그 신선 씨가 잘못 걸리면 촬영 못하고 쫓겨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위주로 찍다 보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도 수익성이 약합니다. 네. 아마 지금 같아서 몇 조보로 쓰게 지금의 우리 그렇죠. 젊은 주인공들 대접받듯이 한국 영화 그랬으면 벌써 이미 60년대 70년대 우리 영화가 가나나 베네수엘에서 그랑프리 다 받을 수 있는 작가들이에요. 우리 다 고인들이 됐지만은 우리 유현목 감독, 이만희 감독, 훌륭한 감독들입니다. 김기영 감독, 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김수영 감독, 또 돌아가신 신상옥 감독. 이 양반들의 예술 세계나 작품 세계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네. 다만 그 당시 우리가 영세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감히 우리가 어딜 거길. 그건 마치 우리가 1년의 스포츠에서 저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경원시했던 분야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어저께 보니까 김연아가 또 그랑프리를 받았더라고요. 그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라는 거지. 동양 사람은 다리도 짧고 그래서 휘결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해 연말에 그 K-드라마 스타 어워드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드라마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런 예상도 하셨더랬어요. 사실 이제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 우연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 수출해서 어떤 성과를 얻겠다 이런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우리끼리 보다 많은 드라마였는데 제일 시작이 아마 김수현 씨의 사랑의 목요일에 네. 중국에서 히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배용준 군이 했던 겨울연가 같은 게 일본에 가서 또 선풍적인 효과를 내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는 뭐 세계 각국에 저 아프리카 거정 나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정도 제작 여건을 가지고 그 정도가 나갔으면 이걸 2배, 3배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시대적 조건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냥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는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늘 방송국에도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젠 좀 철저하게 고증도 좀 제대로 하고 네. 좀 선색 없는 드라마를 만들자. 내가 KBS에서 얘기해서는 좀 미안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각시탈인가 하는 드라마를 봤더니 일제 때 일본 수사가 지포라이트 읽히더라고요. 이건 넌센스예요. 아무리 퓨전 드라마, 지멋대로 만드는 드라마지만 그건 최소한도의 상식은 가져야죠. 네. 이건 뭐 작가가 그렇게 쓰는지 연출이 그걸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무식의 극치예요. 이런 드라마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본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일본 아이들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또 어느 드라마를 봤더니 신라 시대인데 뒤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백이 아주 주인공 뒤에 딱 걸리더라.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떨어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 걸 미리 만들었으면은 소위 말하자면 취 프로듀서가 그걸 검열해서 보고 이거 틀렸다.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어떻게 찍자마자 방송을 내보냐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기자들에게 관행처럼 행해지던 불이익에 대해서도 따끔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앞장서셨던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아니다 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얼마든 끝납니다. 그러나 이 관역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젠 방송 드라마가 우리 안방에서 보고 즐기는 대사에서부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출품이에요. 네. 특히나 이게 보통 일반 물건의 수출품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 역사,
우리의 자질, 능력 이것이 다 함축된 수출분이면 이걸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좋은 소재들 가지고 만들면 전부 우리 스타들 만들 수 있고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연출자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겠네요. 아니 연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건 제작자하고 네. 방송국이에요. 방송이 송출하는 방송이 주무가 돼서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체 제작했다면 혹시 그런 변명이 가능하지만 이걸 외주 주지 않습니까? 네. 외주 보고 방송 보름 전에 납품해라. 이걸 계약상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름 전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완을 할 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거 왜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네. 이건 방송국이 또 맡겨놓고서 그다음에 방송만 내보내면 되지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선해야 할 방법을 지금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물론 우리 치부를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몇 프로를 지금 발휘하고 드라마를 만드느냐. 내가 보기엔 잘 나와야 70% 60%예요. 그럼 20, 30%의 역량을 가지고서 이걸 다 발휘 못한다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보통 손실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팔리겠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러브 미 텐더. 1956년에 영국 무대에 데뷔하셔서 지금까지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14대 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제 11대 때, 네. 예, 우리 그 당시에 그 교회 회장을 했던 이낙훈 씨한테, 네.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제의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90년대 거정, 그 전 사회적으로 전혀 그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직종인데, 그래도 일종의 그 실세 여건에서 비례대표를 배려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고맙게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의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서 정책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라.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마 그랬더니 날 보고 같이 입당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 나야 정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좋다. 갔더니 거기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이제 정당에 대한 속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 집단의 문화예술위원회니까 당대 우리 문화예술계 거목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나 정책화시키면 반영이 되겠구나. 또 그 창구는 이낙훈이다. 이러고 돕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11대 이낙훈 씨하고 12대 또 문화계를 계승해서 우리 테너였던 조상현 선생이 네. 이어갔고 이게 13대가 되면서 배란간에 충성고에서 소송고제가 됩니다. 네. 아마 충성고에서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소송고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 중앙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는데 뭐 탤런트 출신데 가서 시시하게 하면 또 뭐 탤런트 나보내 이 소리 들을까 봐 나름대로 이제 뭐 열심히 했어요. 그 모임 자체에서. 그랬더니 뭐 역할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구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연고가 없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어떤 깊이 있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다니자면 연고가 없다. 서울에도 없냐. 서울에도 왔다 갔다 이사 다니라고 연고가 없다. 그랬더니 아무 데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 사실 저는 그때 촬영 핑계에서 제주도로 갔었어요. 네. 서귀포 시내에서 밤 9시에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보내던 지역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선거를 하면 돈이 있어야지. 네. 뭐 선거 풍토에 대한 그 부조리가 심했던 때니까. 근데 엉뚱하게 중랑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랑갑이 어디냐. 왜냐하면 동대문에서 신설구니까 이름이 생소할 수밖에요. 나중에 봐도 이제 우리 면목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아피를 했더니 뭐 이미 결제가 나서 안 되겠다. 이게. 그런데 가봤더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국회의원 되긴 대단히 힘든 지역이에요. 이제 서울의 초입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랑구에 걸쳐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3대 때 출마를 했죠.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13대 때. 그때 이제 750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유지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동대문을 4쪽으로 했는데 후보가 4시 있는데 우리 을구 쪽에는 천명기 씨라고 해서 보사부 장관에 국회의원 몇 번 오셨던 정치 중진이 나오셨고 또 동대문으로는 우리 김영구 의원 아주건 메인 바운더리고 우리 동대문 갖고는 이종렬이하고 경희대 정치학 교수 아주 팔팔한 정치학 교수하고 여기만 탤런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건 내버린 지역 아니냐 말이야. 왜 하필 탤런트를 떨어지냐. 여기서 좀 거물을 좀 떨어지고 그런 우리 쪽 인사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눈치 보면 아니까. 근데 표차가 적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아쉽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십시다. 근데 뭐 한 번 더 해보나 마나 여러분들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지고 인화를 다지고 그러다 이제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빠져나가도 되겠구나. 왜냐면 지망생들이 많을 테니까 또 비대표는 전국 구의원 가운데도 지역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누가 훌륭한 사람들이 오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통계해보다 한 번도 그쪽이 이 지역에서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 지역에서는 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당의 재정위원장 했던 양반이 그 선거가 거긴데 여기서는 표가 안 나왔어요. 네. 가서 보니까 다 내버린 지역이에요. 그래서 헐수부 14대 올 사람이 없으니까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나밖에 없다. 이제 4년 동안 인화를 다져놨기 때문에 출마를 해가지고서 그때 14대 당선이 됐어요. 한 3,800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오고 자신감을 밀어줬기 때문에 된 거고 제가 4년 동안을 그분들하고 동격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뭐 그 동네 제가 장로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는 분들이고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하다못해 야당의 아주 엘리트들도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 1년에 2차례 전동 순방을 합니다. 호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전 가옥을. 그다음에 1년에 4차례 시장 방문을 전 상인들을 상대해서 악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땐 그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이게 상대방 인사인지 우리 쪽 인사인지 구분이 돼요. 악수해보면 알아요. 네. 그런 정도로 한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15대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뭐 직업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이든 타이든 목적은 4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미지. 이게 무슨 행세하는 자리, 권력 자리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8년 동안 그 집에서 한 번도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왜? 여권이니까. 혹시 뭐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식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소사에 무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봅니다. 오늘은 몇 분이신가 그러면 어디 2분, 어디 3분. 그거 가서 문상해야 돼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소소한 거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당시는 저는 뭐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더 같은 그 당인들의 어떤 이해에 의해서 돈을 많이 쓰지 못했지 뭐 돈도 없지만은 돈 쓴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또 돈이 필요한 조건이에요. 지금은 이제 선거법에서 그 부분이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가 13대 14는 솔직히 해서 공천 신청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난 돈 없다. 당에서 알아서 오시오. 당에서 알아서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되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계산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15대는 그때 이제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겠다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걸 감당하는 돈이 없고 또 어디서 돈 받을 때도 없고. 네. 예, 그래서 또 60대가 되더라고. 근데 어차피 내 직업은 이거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네. 더 쇠퇴해서 나중에 2번, 3번 입후보에다 떨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밥 좀 벌어먹겠다고 들어오는 꼴보다는 당당하게 내 관을 끝내고 이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무대로 돌아오시니까 다시 행복을 되찾으신 거죠? 그럼요. 그냥 행복하죠. 그냥 그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고. 예. 네. 근데 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책임감,
성실함. 그거는 이 살아가면서 기본이 돼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았을까 여겨지거든요. 지금 성장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네. 4살 때부터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이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애들한테 기본적인 가정 훈련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경우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함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셋이고 밥 먹는데도 밥 먹는 방식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된장그릇에 수십 같이 들었는데 여기 밥풀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입을 벌려서 입에서 내용물이 상대방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교육서부터. 네. 그래서 응석바지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인들 보고 할아버지에게서 상당히 그 절제된 가정훈련을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학교 교육입니다. 네. 우리 학교는 3번 지각하면 정학이에요. 아, 네. 그건 뭐냐? 이건 공부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아니 밤을 새서라도 와야지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을 넣느냐 이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정신 안 돼. 다른 학교 가라 이게. 그런 학교 많으니까 그런 학교 가라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러면 요즘에 학교들도 과거에 그러한 교수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보시겠나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부모가 학교 와서 교수한테 애필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었죠. 예전에. 어느 정도냐면 네. 집에서 말한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생부터 좀 골치 아픈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암만 때려도 말하는 날. 선생한테 의뢰해요. 와서 이름 좀 패설해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한 네. 바람이에요. 근데 와서 교사 멱살 잡아 여기서 머리털 잡아당겨. 그러고 무슨 그 학교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예. 학교 왜 맡기냐 이게. 지가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서 끝내든지 이제 학교라는 집단이 왜 보내냐. 그다음에 이 학교라는 건 애들이 사회 나가서 최초의 집단 생활입니다. 그럼 집단에 대한 룰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애들이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나가서 어떤 집단 사회 나가서 공동체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찾고 위치를 찾고 또 거기 적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꾸 기능 교육으로 집중이 되는데 기능도 바탕이 되어 있는 기능과 바탕이 안 되어 있는 기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간디가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교육이라는 건 반드시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건 아주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늘 바쁘셨기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께 좀 서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가족들은 애들 지금 한참 자랄 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달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많으면 일주일 아니면 닷새예요. 그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애들도 제 얼굴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무슨 행사 때도 따라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전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없다는 얘기 입에 달고 다녀요. 근데 네. 그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 애들 신고해서 벌써 전직하든지 예,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사치스러운 생각이지만은 집사람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오로지 내 행위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네. 이거에 장애되는 어떤 요인도 난 용인할 수 없다는 게. 뭐 그런 일종의 그 이기심을 가지고 추구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실 피해가 많지요. 네. 요즘 생각하면 이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요? 예, 뭐 금년에도 앞으로 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출신 연극인 총동문회를 만들었어요. 네. 뭐 한 2,000명 됩니다. 관계에서 지금 대학교 때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들, 교수된 사람 많이 있고 또 현업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동문회를 만들어 제가 초대회장을 맡고 있고 금년에 이제 총동문회 연극을 제가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4월 달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송국, 연속국도 네.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학기 학교 또 약속된 시간에 나가서 애들 또 가르쳐야 되겠고 그런 역할들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78이시죠?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한 번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아직도 현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선생님께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예. 더러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요청이 오는데 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나 조건이 맞으면 사양을 안 씁니다. 왜냐면 절 필요한데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언제 사마저 찾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돌아와 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렇게 찾아주는 자체가 고마우니까 네. 제가 조건이 맞는 대로 좀 무리지만은 가서 거기 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에너제틱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신가 봅니다. 네. 예, 이렇게 길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늘에 충실했다 보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연예계의 대부이십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한 나의 삶, 나의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순재 선생님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시리라 여기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